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살의 한 어머니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파출소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수화기 너머의 경찰은 그녀의 아들이 지금 파출소에 있으니 속히 와서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의 하나뿐인 외동아들은 이미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극일까요? 아니면 경찰의 착오일까요?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황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터무니없는 소동을 따져 물을 기세였죠. 하지만 당직실 문을 열고 그곳에 앉아있는 한 청년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이 20년 동안 숨겨두었던 끈질기고도 애틋한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 한 꺼풀씩 벗겨지려 하는 비밀. 과연 그 청년은 누구이며 어떻게 그녀를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감동적인 영상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이혜자 올해로 65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저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 언덕배기에 있는 오래된 빌라를 지키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은 마치 미지근한 물 한 잔처럼 아무런 파도도 일지 않는 고요하고 청정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의 낙이라고는 베란다 가득 내놓은 화초들을 돌보거나 가끔 아래층 사는 오랜 이웃들과 모여 화투패를 떼며 무료한 오후를 보내는 것이 전부였지요. 제 인생은 아마도 이렇게 조용히 별다른 일 없이 흘러가다 끝맺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전화 한 통이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제 일상을 흔들어 놓기 전까지는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낯선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의 바르지만 감정이 섞이지 않은 사무적인 어조였죠. 여보세요, 이혜자 여사님 되십니까? 여기는 종로경찰서 부암 파출소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60 넘게 살면서 동사무소에서 서류 떼는 일 말고는 관공서 더구나 경찰서와 엮일 일이라곤 평생 없었던 저였으니까요. 네, 전데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저는 잔뜩 긴장해서 물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대개 아드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보호자분께서 잠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귀 바로 옆에서 징을 크게 울린 듯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내 아들이라니요.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아드님 박민우 씨 말입니다. 그분이 여사님을 어머니라고 보호자라고 하셔서요. 경찰관도 무언가 이상했는지 말끝을 흐렸지만 여전히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는 눈치였습니다. 아들. 당신이 내 아들이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침묵 뒤 저는 거의 이를 악물다시피 대답했습니다. 전화 잘못 거셨어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 모양인데 제 아들 상우는 이미 말을 끝맺기도 전에 목구멍이 뜨거운 덩어리로 꽉 막혀버렸습니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꽉 움켜쥐어진 듯 멈춰 섰고 머리끝까지 치솟았던 피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며 손발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20년입니다. 무려 20년이 흘렀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쓰러진 상구가 제 품에 안겨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던 그날 이후 아들이라는 단어는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딱지가 앉았으되 건드리면 금세 선혈이 낭자해지는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였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비명을 짜내듯 말했습니다. 경찰 양반 뭔가 단단히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전 아들이 없어요. 제 아들은 20년 전에 죽었습니다. 마지막 말을 내뱉을 때 억지로 봉합해 두었던 심장이 다시금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젊은 순경도 제 대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가 종이를 넘기는 소리와 동료와 작게 속삭이는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혜자 여사님 듣고 계십니까?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에는 확신 없는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혜자 여사님 맞으시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청년이 너무나 완강합니다. 여사님이 잃어버린 가족이라고 자신이 박민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까? 박민우. 세월의 먼지가 켜켜이 쌓인 기억의 서랍을 뒤져보았지만 박민우라는 이름은 백지장처럼 낯설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름입니다. 순경은 난처해하며 청년의 말을 대신 전해주었습니다. 이 청년 말로는 여사님이 유일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든지 60년 동안이나 여사님을 찾아다녔다고 하네요. 그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파출소 당직실입니다. 정신 상태는 안정적인데 여사님이 오실 때까지 꼼짝 않고 기다리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물조리가의 옆에 덩그러니 놓인 채 아직 물을 먹지 못한 화분을 내려다보며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보이스피싱 뉴스만 봐도 혀를 차며 어휴, 저런 뻔한 수작에 누가 속나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에 홀린 듯 당장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너무 오랜만에 제 삶에 침투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낯선 이름에서 희미하게 느껴지는 어떤 기시감 때문이었을까요? 알겠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바닥이 식은 땀으로 축축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베란다에 외롭게 놓인 선인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 20년 전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꿈틀대며 깨어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부안파출소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마을버스로 20분 남짓. 버스 안에서 제 머릿속은 고장난 세탁기처럼 윙윙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부부가 점심 메뉴를 의논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러는 걸까? 생판 모르는 남인데 그저 아들이라고 사칭하는 사기꾼일지도 모르는데 버스에서 내리자 초겨울에 찬 바람이 훅 끼쳐왔습니다. 겉옷 챙기는 것도 입고 나온 탓에 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파출소의 회색 벽돌 건물은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혜자 여사님이시죠? 데스크 뒤에 있던 젊은 경찰이 저를 알아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민우 씨는 저기 당직실 안쪽에 계십니다. 그가 가리키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좁은 당직실 안낡은 소파와 정수기 벽에 붙은 방범 포스터들 사이로 한 청년이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20아니 30 즈음 되었을까. 색바랜 회색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 밑창이 다른 운동화.
덥수룩한 머리에 며칠 면도를 안 한 듯 거뭇한 수염까지. 전체적으로 행색이 남루했지만 어깨는 딱 벌어져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당혹감인지 반가움인지 모를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치 갓 제대한 군인처럼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찬찬히 그를 뜯어보았습니다. 모르는 얼굴입니다. 상우의 친구도 제가 가르쳤던 제자도 아닙니다. 난 학생을 모릅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갔습니다. 당신 아들이 여기 있다는 경찰의 말이 가슴에 맺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기억의 바다를 아무리 뒤져봐도 박민우라는 이름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너머에 있는 것처럼 아득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젊은이 난 자네를 정말 몰라요. 제 말이 떨어지자 청년의 눈에 서렸던 작은 불빛이 훅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핏기 없는 얼굴로 비틀거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그때의 청년이 무언가 결심한 듯 바닥에 내려놓았던 묵직한 배낭을 허둥지둥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낭 깊은 곳에서 짙은 남색 보자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러 번 빨아 낡았지만 주인이 얼마나 소중히 다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보자기였습니다. 그는 의자 위에 보자기를 올려놓고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한 겹 한 겹 매듭을 풀었습니다. 마침내 그 속에 감춰져 있던 물건이 드러난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신발이었습니다. 세월의 사가 누렇게 변색되고 표면은 갈라졌으며 지금 보기엔 터무니없이 작은 사이즈의 나이키 농구화.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듯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홀린 듯 다가가 떨리는 손끝으로 그 낡은 농구화의 신발끈을 만져보았습니다. 고무 밑창이 다 사가버린 작고 낡은 신발. 이 신발 기억나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간절한 눈빛이 저를 올가맸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고도 없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지만 새어나오는 울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갈라놓은 비극의 시작점이자 멈춰버린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20년 전 그날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해에 저는 45이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초등학교 교무주임이었고 남편은 작은 공장의 공장장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삶은 여느 가정처럼 평범하고 안온했으며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대는 단 한 사람, 15살 난 아들 상우에게 모여 있었습니다. 상우는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효자였습니다. 유일한 흠이라면 어릴 때부터 알아온 천식이었죠. 의사는 격렬한 운동만 피하면 괜찮다고 했고 우리는 늘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했습니다. 그해 여름 상우는 우리 부부의 바람대로 시내 명문 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여름 내내 조르던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큰맘 먹고 30만 원이 넘는 거금을 들여 읍내의 유일한 스포츠 매장에서 최신형 나이키 에어
조던 농구화를 사주었습니다. 신발을 받아든 날 상우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거실을 방방 뛰어다녔습니다. 신발을 신어보고는 아깝다며 다시 상자에 넣어두고 개학식 날 처음 신고 가겠다고 했었죠. 저는 그런 아들이 마냥 귀여워 웃었습니다. 그 눈부시게 하얀 농구화가 아들의 생애 마지막 선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개학을 일주일 앞둔 날 학교 소집일이었습니다. 아들을 데리러 갔다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농구 시합을 하는 상우를 보았습니다. 햇살 아래 땀을 흘리며 뛰는 아들의 모습은 더없이 활기차고 찬란해 보였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의사의 경고를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비극은 순식간에 닥쳤습니다. 멋지게 슛을 성공시킨 산구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더니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비틀거리던 아이는 날개 꺾인 새처럼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상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쇳소리를 냈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아이들의 비명은 아득하게 멀어졌고 제 세상에는 점점 식어가는 아들의 천만이 남았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꼬박 밤을 새웠던 기억이 납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의사의 사망 선고에도 경찰의 조서 작성에도 뒤늦게 달려온 남편의 오열에도 저는 목각 인형처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타버린 재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산구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화장해 산속 납골당, 나무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안치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를 좋아하던 아이였으니까요. 상우가 떠나고 반년 동안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상우의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샜고 우리 부부는 서리를 맞은 식물처럼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우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신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한 번도 제대로 신어보지 못한 새하얀 농구화가 비웃듯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그 신발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스쳤습니다. 산구는 이제 신을 수 없지만 이 신발이 필요한 다른 아이가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저는 신발 상자를 들고 읍내 외곽에 있는 하늘사랑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기부 행사 때나 들어봤던 곳이었습니다. 원장인 초의 수녀님은 인자한 분이셨습니다. 두서없이 말을 잇는 저를 묵묵히 위로해 주시고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운동장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이 시끌벅적하게 노는 가운데 운동장 구석근에 밑에 깡마르고 고립된 한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헐렁한 티셔츠에 발가락이 튀어나올 듯 낡은 캔버스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천진난만함 대신 세상에 대한 깊은 경계심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최수녀님은 아이의 이름이 박민우라고 했습니다. 몇 달 전 역전 파출소에서 발견된 기아 버려진 아이라고 했죠. 통 말을 안 하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는 겁먹은 듯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 그 눈부신 나이키 농구화를 꺼냈습니다. 아이의 꼬질꼬질한 캔버스화를 벗기고 제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자 미련인 그 신발을 아이의 작은 발에 신겨주었습니다. 신발은 터무니없이 컸습니다. 아이의 발은 거대한 배에 탄 작은 선원처럼 덜그럭거렸습니다. 민우는 제 발에 신겨진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듯한 새하얀 신발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절대 웃지 않는다던 그 아이의 입꼬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가더니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제 마음속 얼어붙었던 댐을 무너뜨리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우를 살릴 수는 없었지만 어쩌면 이 외로운 영혼 하나는 따뜻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보육원을 나서는 길상구를 보내고 처음으로 하늘이 파랗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민우를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우가 가득 차 있었고 죄책감과 그리움을 다른 아이에게 투영하는 건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대신 저는 좀 더 멀리서 조용히 그 아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읍내의 작은 아동복 가게를 열었습니다. 매일 상우 또래 아이들을 보며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1일이면 어김없이 우체국에 가서 하늘사랑, 보육권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30만 원 장사가 잘 되면서 50만 원. 송금 의뢰인란에는 늘 이 선생님이라는 가명만 적었고 비고란에는 딱 7글자만 적었습니다. 박민우 교육비. 저는 보육원에 찾아가거나 민우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상우를 대신해 세상의 작은 선행 하나 남기고 싶었습니다. 민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초의 수녀님이 걱정스레 전화를 주셨습니다. 민우가 학교에서 고아라고 놀림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투서를 썼습니다. 지역 교육을 걱정하는 주민의 이름으로 교장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특정 아이를 거론하는 대신 한부모 가정과 보육권 아이들이 겪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다행히 학교 측에서 조치를 취해 주었고 괴롭힘은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민우가 중학생이 되어 미술에 재능을 보인다고 했을 때 저는 서울 남대문 시장까지 가서 최고급 전문가용 48색 수채화 물감과 캔버스 이젤을 사서 보냈습니다. 발신인 없는 소포로요. 그렇게 저는 키다리 아줌마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아이의 인생에 서툴게나마 참여했습니다. 상우가 살아있었다면 그랬을 것처럼 민우가 자라는 모습을 멀리서 전해 들으며 제 가슴 속 구멍을 메워갔습니다. 상우가 살아있었다면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병원비를 대느라 가게를 정리하고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2년 투병 끝에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고 저는 더 이상 슬픈 기억이 가득한 그 소도시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사를 결심하고 떠나기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현금을 털어 보육원에 송금했습니다. 박민우 교육비라는 메모와 함께요. 그리고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아무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않은 채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과거의 모든 인연을 끊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다 컸으니 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영원히 묻힐 줄 알았던 인연이 오늘 다시 열린 것입니다. 파출소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저는 민우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제 앞에 나타난 이제는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듬직한 청년에게 민우야 도대체 날 어떻게 찾은 거니? 민우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으며 그 긴 세월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름 박민우는 구청 직원이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하늘이 돕고 복을 받으라는 뜻이라는데 전 하늘이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이 선생님이 저를 돕는다고 믿었어요. 5살 때 처음 신어본 그 커다란 나이키 운동화. 발에 맞지도 않아 덜그럭거렸지만 그 신발은 민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어요. 학비가 밀릴 때쯤이면 누군가 내주셨고 겨울이 오면 두꺼운 패딩이 배달됐죠.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땐 마법처럼 화구가 생겼고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지만 세상 어딘가에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버텼어요. 나쁜 길로 빠지고 싶을 때마다 박민우 너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 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었죠. 18살 민우는 법적으로 보유권을 퇴소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검정고시 공부를 하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그 이 선생님을 찾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단추는 최수녀님이었습니다. 수녀님은 낡은 서랍에서 제가 10수년 전 남긴 옛 주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찾아간 그곳은 이미 재개발되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죠. 동네 구멍가게 노인정을 다 뒤졌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 선생 아들이 일찍 죽었지. 남편 성이 김씨였던가 서울로 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단서라고는 성이 이씨인 선생님, 남편은 김씨, 그리고 일찍 죽은 아들. 막막한 서울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우는 서울 변두리 옥탑방에 살며 쉬는 날이면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곳곳의 오래된 동네를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공사 현장 반장님의 조언으로 동사무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타인의 주소를 알려줄 리 만무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에게 사정했어요. 제발 도와달라고. 그때 이 신발을 꺼냈죠. 이름도 모르지만 이 신발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죽은 아들이 신던 거래요. 라고. 마음 약한 직원이 전산망을 조회해 이혜자라는 이름과 남편 성이 김씨이고 20년 전 아들이 사망한 기록이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차마 주소는 알려줄 수 없었지만 종로구 부암동 근처라는 힌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암동 일대를 몇 달이나 헤매다 결국 지갑이 바닥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자 최후의 수단으로 파출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잃어버린 이모를 찾는다고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경찰이 안 도와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베푼 작은 친절이 한 아이에게는 생명의 동아줄이 되었고 그 줄을 잡고 기어코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정말 미련하기도 하지. 제가 울먹이자 민우는 20년 전 그날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저 집에 오고 싶었어요. 우리는 함께
부암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민우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쭈뼛거렸습니다. 저는 죽은 남편의 큰 슬리퍼를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와. 여기가 네 집이야? 저는 창고로 쓰던 작은 방을 치워주었습니다. 민우는 방 안을 둘러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상우가 좋아했던 갈비찜과 계란말이, 김치찌개를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밥을 먹으며 민우는 연신 제 눈치를 살폈고 다 먹고 나서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투박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상우가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낯선 청년의 등장은 조용한 동네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랫집 사는 수다쟁이 미영래가 과일을 핑계로 찾아와 저를 부엌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요.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딨어. 20년 만에 불쑥 찾아온 게 수상하지 않아요. 요즘 노인들 노리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혹시 언니 집이나 보험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미영래의 현실적인 경고는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청년을 무작정 믿어도 되나 싶어 통장과 도장을 장롱 깊숙이 숨기기도 했습니다. 민우도 제 의심을 눈치챘는지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고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출했다 돌아오니 민우가 거실 바닥에 앉아 상우의 앨범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니? 남의 물건을 함부로? 민우는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형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그가 펼쳐놓은 페이지는 상우의 중학교 입학식 사진이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육권에서 제일 부러운 애가 누군지 아세요? 장난감 많은 애가 아니라 빛바랜 부모님 사진 한 장이라도 가진 애였어요. 저는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그래서 상상했어요. 어머니는 선생님이니까 안경을 썼을 거고 따뜻한 밥을 해주실 거라고 형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형은 참 좋았겠다. 진짜 가족이 있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 자리를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가족이 있는 집은 어떤 느낌인지 그게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의 빗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심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 넓은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우야. 내가 생각이 짧았다. 여기는 내 집이야. 넌 내 아들이고. 그날 이후 모든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민우를 내 아들이라고 당당히 소개했습니다. 민우는 제 짐을 들어주고 집안일 돕고 베란다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은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우의 기일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쓸쓸히 갔을 납골 땅을 이번에는 민우가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갔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묘비 주변의 잡초를 뽑고 준비해온 배와 포도를 정성스레 올렸습니다. 저는 상우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상우야 여보, 나 오늘 혼자 안 왔어. 여기 민우 든든한 동생 데리고 왔어. 이제 나 걱정 안 해도 돼.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가 사각거렸습니다.
민우는 묘비를 향해 깊숙이 절을 했습니다. 형, 저 민우예요. 형 대신 어머니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20년 전 아들을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지만 그 빈자리에 새로운 사랑이 싹 텄음을 느꼈습니다. 핏줄보다 더 진한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걸려온 전화는 잘못 걸려온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운명이 20년을 돌아 저에게 보내준 가장 정확한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떠난 사람은 빈자리를 남기지만 사랑은 그 자리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이혜자 어머니와 박민우 청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피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혈연만이 가족의 조건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